서울 상업용 부동산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연초 대비해서 거래량이 한 29%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거래량이 29% 증가했다고 해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된 건 아니고, 금리를 사이클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장 홍대선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부천에서 홍대로 이어지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빌딩 만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빌딩 만상에 반장 맡고 있는 노곤 이사입니다. 박수. 각자 소개 한 번씩 하시죠. 안태한 팀장님 먼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태한입니다. 그 서브 유튜브 채널 많이 하시던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광기 팀장님. 빌딩에 미친 남자 빌딩 미남 윤광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건물주 하고 있는 고재은 팀장입니다. 아, 박수. 왜 갑자기 제가 자기소개 시켰냐면 이 11회차예요 저희가. 10회를 넘어서 1회차 할 때 우리 자기소개 했잖아요. 이 11회차니까 또 자기소개 한번 하자.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1월이에요. 네. 저희가 날짜로 벌써 11월. 12월 달에 한 번 더 찍을 때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좀 아쉽긴 한데 네.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까 남아 있는 동안 열심히 해야죠. 윤광기 팀장님은.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연말 느낌이 안 나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지금쯤이면 약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마무리가 아니라 아직 뭐가 계속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맞아요. 정신이 좀 없어요 사실. 사실은 원래 저번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연말 되면 우리가 다 분위기가 정리하는 분위기. 11월쯤 되면은 왜 그러냐면은 PF 대출 이런 것들도 원래는 10월 말 다 정리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계약이 좀 마무리되는 것들이 이제 막바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지. 근데 최근에는 쭉 이어지는 느낌이야. 그쵸? 이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막 고객분들도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잘 정리되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일단은 이제 한번 빌딩 인사이드 시간 뭐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좀 준비하셨죠? 일단 첫 번째로는 서울 상업용 부동산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연초 대비해서 거래량이 한 29% 증가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거래량이 29% 증가했다고 해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된 건 아니고 연초 대비해서는 좀 많다 이런 느낌이고, 거래량보다는 거래 규모가 조금씩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금액들이 올라가면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기사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거래했던 건물이 그러니까 20억짜리가 지금 120억 이렇게 하니까요. 그죠.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네.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저희는 당연히 그런 거에 매출도 영향을 좀 받잖아요. 지금 네. 그런 것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기사가 있을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기사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 네네네. 이제 올파포에 이어 아파트 상가가 계속 공실이 난다고 하거든요. 피아노, 태권도 뭐 이런 학원들이 이제는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지금 사실 분양상가가 쉽지가 않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해가지고 옛날에 말씀드렸던 건 피아노, 태권도 학원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런 상가에 안 들어가고 다른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축소되는 경우들이 있고 더 네. 그렇잖아요. 오히려 대형화되거나 분양상가는 좀 규모가 좀 작은 곳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이즈다 보니까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확실히 신축된 이런 상가들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 학원이 이제 임대료를 못 버티고 그냥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 옛날 상가들,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상가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는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데가 편의점, 네, 그렇죠. 병원 정도, 네. 목이 좋은 치과나 이런 정도가 좀 버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워낙 비싸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그죠. 지금 뭐 학원 같은 경우도 네. 점점 더 규모가 큰 곳으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으로 온다거나 또 방학도 시작하면 또 대치동으로 몰리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업종들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예 비싼 곳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가성비로 몰리거나 그렇죠. 그 중간은 다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중상층, 뭐 중위권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최고급을 생각하거나 최저가를 생각하나 이런 거에 정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대치동도 사실 몇 년 전에 매물 보여드리고 하면은 대치동 이제 학생 수나 어린 친구들 인구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빠질 거다라고 물어보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좀 계셨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뭐 말씀드렸지만 아니다, 좋은 데는 굳건하게 더
올라가는 거고 애매한 데가 빠지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기사들을 좀 우리가 참고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조금 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실이 생기는 곳에 계속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네. 좀 몰리는 곳에 조금 더 값어치 있게 투자를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또 기사가 있을까요 혹시? 네. 최근에 연준에서 그렇죠. 금리를 2회 연속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 저번 주에 나왔던 기사긴 한데 사실 보면서 한 번 더 못 내린 게 아쉽긴 하거든요. 사실. 네. 이번에 내리면은 내년에 이대로 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12월이 남아 있긴 한데 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내리진 때문에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한 번만 딱 더 내려서 지금 3.75에서 4%딱 이렇게 찍히잖아요. 네. 3.5에서 3.75면은 딱 3이 찍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2회 연속으로 인하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금리를 사이클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서도 그렇죠. 기준금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가상금리도 봐야 되잖아요. 그 관련 기사가 또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실질적으로 은행 칸금리는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자를 받았을 때는 금리가 높다. 임대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오로지 임대업만 했을 때는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4%대 중반대 잘 받아야 초반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 은행 그 지점장님한테 여쭤보면은 내년에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힘든 것 같아요. 은행별로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좀 걸어 잠그셨던 은행은 내년에 드디어 이제 좀 오픈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풀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은행이 대출로 해가지고 마진을 좀 많이 남기는 사이클이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조금 올해는 좀 저조한 느낌이 네. 있어서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이제 좀 투자를 하는 방식이 나올 것 같고 기준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환율만 조금 더 잡히면은 수월하게 아무래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좀 더 줄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경기가 어쨌든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건 여담이지만 기사 보니까 우리 연기금이 33년 늘어났다. 200조 벌었대요. 네, 맞아요. 200조. 연기금이 끝나는 시그널이 뭐 57년인가 뭐 그랬는데 2090년까지 연장됐다. 다행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나까지 받을 수 있을까를. 나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주식이 호황이잖아.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번에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상에서 많이 네. 풀려 나갔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주가로 반영되면서 기업의 실적으로 반영되잖아요. 나중에 네. 되면은 그러면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은 나중에 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실은. 실제로 관세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적이 개선된 그런 기업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꽤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금리가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주택에 대한 대출이 막혔으니까 저는 그래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결국 은행은 예대 마진이 그렇죠. 주 수입원인데 네. 주택에 대한 그 예대 마진이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주택이 맞으면은 그러면은 남은 게 상업용 쪽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럼 그쪽에 대한 어느 정도 영업이 돼야 여기 은행도 수익을 얻을 텐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내년 초에는 아마 특집처럼 해가지고 금리 분석, 금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결론적으로 은행은 기준금리가 높든 낮든 항상 잘 벌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대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충 금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알고 계시죠? 아 근데 이게 기준금리가 낮아져도 가산금리가 맞아요. 너무 높으니까 4%가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금리가. 그러니까 아 이게 뭐 기준금리 문제가 아니라 상관없이 그냥 높구나 그냥 그렇죠. 지금은. 은행 마진을 좀 네. 줄여야 된다. 사실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은행에서도 사실은 계속 마진을 좀 낮춰야 되지 않냐, 은행에서 너무 은행 이윤 장사를 많이 한다는 이유를 좀 많이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연초인가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 금리 내려야 된다, 가산금 내려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물어보면 정부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말이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조금 내려가서 네. 조금 더 서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투자하는 측면에서도 좀 좋은 금리 시그널로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무리한 투자가 되는 방식은 이제 좀 지나갔으니까 좀 잘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하면 대장 홍대선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착공만 되면 일단 좀 그래도 나을 텐데 계속 착공이 안 되니까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가양 쪽을 들려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슈가 좀 많이 있었고 네. 2014, 15, 16년 이때는 결국은 이제 홍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부천에서 홍대로 이어지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희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홍대도 이슈가 또- 네. 있잖아요. 대장홍대선 지금 그 주변의 상인분들 뭐 민원이나 이런 게 많죠. 심상치 않아가지고 네, 당연히 대전홍대선이 좀 완공이 되면 많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홍대 쪽으로 네. 더 많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하는 것 때문에 약간 상인분들이 좀 호소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기사로 보긴 했는데 한번 우리가 홍대로 직접 나가가지고 한번 이 인근을 한번 촬영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홍대를 좀 오기 어려운 분들도 요즘 홍대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좀 촬영해오고 저희가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 보시죠. 일단은 한번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전 한편으로 이거 보면서 네. 홍대가 정말 상권이 크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숙박업소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홍대에서 뭐 신촌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제 숙박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여기 뭐 신월동이라든지 화곡이나 이쪽도 숙박업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업 요게 들어오면 이쪽 숙박업소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반대로 오히려 강서구나 부천 이쪽 있는 상권들이 더 빨려 들어가겠구나 그 네. 생각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인생 상권은 빨려 들어가는데 결국은 자려면 네. 자려면 넘어오지 않을까. 숙박업 관점에서만 저는 그러면은 화곡까지 안 가고 강서구청 쪽이나 네. 가양 쪽이나 이쪽에서는 홍대까지 들어오는 10분 내외면은 네. 좋아지겠네요. 네, 충분히 맞아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강서구청 원래 이쪽도 원래 그리고 또 상업지 네, 원래 상업지로, 복장 예. 좀 있고 막 이용이 섞여 있는 동네긴 했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또 상가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빨대 효과라고 저희가 흔히 하는 그럴 수 있는데 주거지 입장에서는 홍대가 가까워지는 거라서 훨씬 좋아지는 거라서 그런 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기사 좀 받고 또 네. 추가적으로 혹시 있나요? 오늘은 여기 마무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발빠르게 저희가 기사를 좀 참고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빌딩 상담소 시간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임강기 팀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금 3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강남 쪽에서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물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노후 건물이나 소규모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해볼까 고민 중인데요.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는 신축은 공사비 상승 때문에 수익이 잘 안 나온다. 강남은 매입가가 너무 올라서 신축 이익이 안 남는다. 요즘 신축은 분위기가 아니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강남에서 임대용으로 신축을 하는 전략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리모델링 준공후 매입 쪽이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사실 공사비가 많이 오르면서 좀 부담이 많이 커졌던 건 사실이고 최근에 또 신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잖아요. 지금. 줄었죠.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축은 하면 좋다.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저도 신축을 하면 이제 본인 입맛에 맞게 질 수도 있고 위치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긴 합니다. 다만 토지를 어떻게 좀 싸게 살 수 있냐, 위치를 어떻게 좋은 곳에 좀 선점할 수 있냐에 따라서는 다른 것 같아요. 현금 30억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가야 될지를 한번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좀 좋겠네요.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죠. 현금 30억이면 신축까지 30억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총 공사비 총 대금까지 풀로 쓴다고 하시면은 100억에서 110억 내외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거의 보편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대출도 이제 공격적으로 해주는 추세가 아니다 보니 막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공사비까지 다 해서. 네. 그러면은 대지 평수는 그때 우리가 얘기한 70평? 70평 정도면 괜찮아요. 그렇죠. 70평, 70평 이상이 그래도 저는 나중에 바닥 면적이 넓게 나오니까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주차도 좀 뽑기도 용이할 것 같고. 네. 근데 30억으로 80평 80평 뭐 한 8,000대 잘 매입하시면 네. 8,000대가 네. 어느 지역일까요? 뭐 노년도 있고 잘 찾아보면 그래도 있긴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매각 사례로 봤던 8,000대가 언지역 쪽 방금 네, 말한 그쪽이었잖아요. 네. 그쪽이면 8,000대를 보실 수 있으니까는 요 금액 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네요. 일단은 그러면 뭐 대치동에 좀 이면이지만 주택가 아직은 좀 있는 그런 데도 간혹 있긴 해요. 그렇죠. 저는 한 맞아요. 1억 미만? 평당 1억 미만 정도에 좀 괜찮은 거 있으면은 이런 것만.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활동역에 있었던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런 물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대가 충분히 맞춰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임대가 안 맞춰지는 곳이면은 싸게 사봤자 결국은 공실이거든요.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 수요가 확실하게 있는 곳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약간 아리까리 하시니까 사연을 보내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가 많은 위치는 또 아니고 그렇다고 좀 기다리면 맞춰질 거는 같고
같고 약간 아리까리. 이분이 생각하시는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물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안정적인 나오는지 이게 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호도를 한번 물어볼게요. 오피스를 선호하세요? 먹자 상권을 선호하세요? 이제 사실 강남은 거의 오피스이기 때문에 오피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들이 논현 먹자보다는 네, 오피스가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현동보다는 역삼동이 더 낫다. 네. 윤광희 팀장님은요? 저는 약간 복합적인 상권? 하이브리드로 가는. 네, 하이브리드로. 그러면 어느 동네가 좋으세요? 강남으로 딱 정해지시면은 이 금액대에서 만약에 윤광희 팀장님이 매입을 한다. 결국은 오피스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마땅한 게 없어요. 요새 일단 뭐 목자상권 있는 라인들도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회식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근히. 그쵸. 네. 네. 문화도 좀 달라진 것 네, 같다. 예전 딱 코로나 전후로 정말 많이 달라져서 네. 그렇긴 합니다. 고재현 팀장님. 저도 오피스. 오피스. 네. 다들 먹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구나. 근데 먹자로 막 이 금액대로 살 수 있는 네. 최근에 매각된 사례 중에 떠오르는 게 네. 정말 잘 샀다고 떠오르는 사례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제 머릿속에. 판단을 네. 계시기에는.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연을 보내신 우리 대표님도 오피스를 일단은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면 좋겠네요. 일단은. 네. 그러면은 지역은 오피스가 좀 많은 동네가 그래도 논현동 그리고 역삼동 역삼동. 쪽 요쪽 라인일 것 같고 네. 조금 공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신사동에 작은 건물도 있잖아요, 실은. 신사동도 보면 신축된 건물도 좀 많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신축된 건물. 그러니까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조금 네. 더 나오겠다. 네. 그럼 지금 신축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분은. 그런 사이즈로는 조금 아직은 없나요, 신사동에는? 신사동에는 쉽지 않습니다. 금액대가 1억 미만이 없죠. 없잖아요. 네, 없어요. 그럼 괜히 안 1억 나가고 2천, 1억 넘어가서. 3천에 매입했다가는 물리십니다 이제. 네. 오히려 차라리 신축하실 거면은 높은 가격을 들어가면 낮은 가격을 들어가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론 뭐 상업지 뭐 이런 데 사면 너무 좋겠지만 보고 계신 예산 안에서 생각했을 때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쪽으로 아마 보시게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네, 지금 어쨌든 한시적으로 50%의 용적률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땅 모양이나 이런 것도 잘 보셔가지고 그거를 최대한으로 뽑아낼 수 있는 땅일지를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50% 인센티브 받으니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50%또 언제 주겠습니까, 사실은. 네. 그거를 좀 보고 신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여기 내용이 없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었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지역을 보신다 그러면 논현동, 역삼동 대지평수는 한 70평. 건물은 그러면 우리 한 220평 지을까요? 계산하면 그 정도 나오겠네요. 70평 정도면. 제가 선호도를 한번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지하 1층 파는 게 좋으세요? 지하 1층 파는 게 좋으세요? 저는 그 지형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높낮이가 있으면 지하 2층을 파는 게 좋고, 높낮이라 그러면은 노출을 네, 노출을 한다고 하면 네, 그리고 노출되는 거면 어쨌든 저희는 오피스 상권을 보기 때문에 1층을 필로티로 날린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높낮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하 2층을 파시는 게 맞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1층이 사실상 공사비도 조금 더 절감을 하고 좀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50%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네. 빠르게 좀 속도전인 것 같아요. 신축은. 저는 일단은 지하 1층 그리고 높낮이가 있으면 지하 2층. 윤광희 너무 팀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결국은 비용을 줄일 거면은 지하 1층까지 파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또 단차가 있으면은 그걸 또 활용을 안 하는 게 또 그게 단점이니까 차라리 지하를 더 파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니까 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하 임대 맞추는 게 생각보다 좀 제한적이기는 해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2년 전만 해도 우리 다 지하 2층을 선호를 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또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는 이제 1층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좀 여쭤봤냐면은 오피스잖아요. 그럼 결국 통임대가 들어올 확률이 좀 높은 지역을 선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하를 개별 임차로 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를 조금 더 해지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일단은. 지하를 찾으시는 수요가 거의 좀 확실한 게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은 지하층을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층고가 좀 높거나 기둥이 좀 없고 좀 반듯하면은 웬만하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호리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엔터 요즘 항상 요즘 네. 사실 K-팝이 많이 문화되면서는 중소형 기획사들도 요즘은 사옥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 분들도 연습실이 필요한데 반듯하게 기둥 없이 직사각형이나 10m 정도 나오는 공간이 있다면은 또 임차를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하층만 보고 들어가는 임차인도 생각보다 맞아요. 많아요. 네. 그거부터 재시더라고요. 전면 거울 다 붙였을 때 네. 옆에 몇 명까지 살 수 있는지 요거 최소 10m
무조건은 돼야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따지고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피스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지하층을 요 정도 수요에서 좀 파서 개선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필로티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오피스니까는 필로티다. 필로티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1층이 조금 있는 게 좋을까요? 1층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만약 먹자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뭐두 개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겠죠. 당연히 1층을 살렸을 때 그때의 임대료 수준과 1층을 날리고 필로티 구조로 했을 때 그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를 비교를 해볼 것 같아요. 1층이 많이 수요가 있는 곳이면 그래도 1층을 어느 정도 살리고 지을 것 같은데 안쪽에 들어가 있고 좀 조용한 상권이라고 한다면 필로티로. 저는 사실 성수동에 저희 그 연무장길 위쪽에 최근에 뭐 60억대였나요? 50억대, 네. 60억대 매각된 네네. 사례 있고 1층에 필로티처럼 되어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네네. 그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뭐 성수나 뭐 압구정 로데오나 완전 리테일 상권이 아닌 이상 저는 그냥 아예 주차로 빼버리는 것도 거기에 되게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게 저만 해도 주차가 좀 더 많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 아쉬움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맞아요. 요즘에 다 너무 그 가구당 차량 뭐 최소 한 대씩은 봤더니 1점 몇 대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씩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또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1층이 제가 이제 이 일을 배울 때는 빌딩 건물의 1층은 얼굴이다. 이런 이야기를 배워서 1층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결국 1층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10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처음 배울 때 이야기인데 지금은 없어도 된다. 오히려 지상층이 1층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상층의 임대료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조금 더 선호하는 것들이 많이 바뀌어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잘 들긴 해요. 옛날에 어떻게든 1층을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네. 당시에는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상권 안쪽에 있는 것들은 거래가 사실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상권 있는 쪽이다 보니까 1층을 무조건 살려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1층이 살려져 있는 건물들이 많으니까 또 반대의 그 틈을 찾아서 네. 그럼 우리는 1층 버리고 그냥 아래 주차로 주차로 가자. 가요. 전략적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어쨌든 방금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상권이 좀 있다. 그럼 1층을 좀 받을 수 있는 수요를 좀 체크를 해보고 1층을 살리는 게 첫 번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약간 안쪽에 들어와 있고 1층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하면 차라리 주차를 더 넣어서 대수를 늘린 다음에 그 임대료를 좀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가자라는 걸로 가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일단은 주차 대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뭐 사업 쓰기 용이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신축을 우리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 상담소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한 건물도 있고 준공 후 매입하는 쪽이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익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싼 토지를 사가지고 그래도 신축하는 게 조금 더 수익적인 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신축도 괜찮은데 공실이 좀 길어졌던 것들이나 아니면 좀 급하게 매각하는 것들을 가끔 완성품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금만 손 더 보셔가지고 네. 내부나 외부만 조금 손 보시면은 더 입맛에 맞는 물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분은 뭐 신축에 대한 거부감이 막 크신 것 같진 않은데 글상으로 봤을 때는 네네네. 근데 이거를 내가 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제가 꼭 무조건 신축하시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장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옛날보다는 환경적으로 많이 나아진 거는 그 21년, 22년 때 너무 신축을 많이 했던 업체와 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되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잘 기계적으로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민원을 뭐 처리하는 방법이라던가 우리가 예상되는 그 할 때 피곤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서 그래도 많이 잘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좀 편해진 부분도 있으니까 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좋습니다. 일단은 상담소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하고 어쨌든 대표님이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최근에 뭐 신축 안 하는 분위기는 사실 맞는 분위기지만은 그래도 요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지역에 요런 물건들을 먼저 검토를 해보시면서 신축을 검토해보시자. 그걸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으로 우리 고화질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텐데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죠? 오늘은 이것도 이제 좀 기본적인 부분일 수는 있는데 네. 건물 매입을 검토하실 때 내가 매수자일 때 어떤 프로세스로 이거를 검토를 해서 계약까지 체결을 하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매수자 과정부터 먼저 그럼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처음에 일단 뭐 매물 정보나 저희 같은 중개인을 통해서 그런 브리핑 자료를 받으시고 그래서 봤을 때 내가 찾던 매물인 것 같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라고 저희 쪽에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랑 같이 내부 답사를 아마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부도 그렇고 외관도 잘 보시고 도면이랑 다른 부분은 없는지 위반 건축물 같은 것도 좀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원래 매입하시려던 매물의 임대료가 좀 산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좋은 임차인이 있다가 나가버리면 새로 맞춘다고 했을 때 시세 정도로 결국에 맞추는 걸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잖아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새로 맞춰야 된다, 공실 건물을 사실 거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같은 중개인과 함께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료 시세 같은 걸 같이 좀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매수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의 이야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 대금의 결제 비율, 뭐 계약금은 몇 프로 넣고 네. 중도금은 뭐 몇 프로 넣고 나머지 잔금 몇 프로 뭐 이런 식의, 왜냐면은 보통은 계약금이랑 중도금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현금을 오롯이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중도금은 좀 많이 없어진 상황이긴 하죠. 어떠세요? 근데 그것도 원래 만약에 매도인 분이 거기에 일부를 사용을 하고 계시던 상황이면 나가야 되잖아요. 명도할 때. 네, 그러면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처럼 뭐 계약금 10%, 중도금 네. 30%뭐 무조건 줘야 돼 이런 거는 좀 거의 없죠 그런 거. 네. 상황에 따라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계약금 20% 계약도 해보고 뭐 중도금 40% 계약도 해봤기 때문에 그거는 픽스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건마다 협의하시는 부분이다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전달 받으신 임대차 내역 같은 거를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제일 중요한 대출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탁상감정가액이라고 해서 이 매물에 대한 감정가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도 파악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대출 받을 때 잔금 때 요 정도 비율로 대출이 나오겠다라고 은행 지점장님이랑 좀 상담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계약 전에 이루어지는 내용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매 계약을 일정을 잡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계약 전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물건을 우리 통해서 받아보고 마음에 들면은 내부 답사를 해보고 그리고 임대료가 타당한지도 체크해보고 주변 상권 보고 그리고 금액이 지금 타당한지를 체크하면서 매매 대금에 내가 지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대출도 체크해보고 네. 이런 단계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계약 자리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그럼 계약 자리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계약 자리에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 계약을 위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서류상 잘 녹여져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친절하게 또 옆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네, 확인을 해드리죠, 사실. 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다 거의 협의가 다 끝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와서 도장만 찍고 가시는. 도장 찍는다 하더라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수 있는 게 네. 아무래도 서류 확인 때문에. 네, 맞아요. 당일날 또 변동되는 게 없는지 네.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 저희가 충분히 확인해 시켜줄 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어떤 내용을 저희가 이야기 드리면 좋을까요? 그리고 나서 네.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라 네. 사실 잔금 일까지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잔금 때까지 하셔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매매 계약을 내가 신설 법인을 설립해서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매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보통 법인 설립을 미리 해두시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개인 명의로 매매 계약할 때는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법인을 설립하신 다음에 그리고 매매 계약서를 한번 변경을 하거든요. 네, 명의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잔금을 치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요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계약할 때는 개인으로 계약을 한다. 네. 그러고 나서 법인을 세우고 나서
법인 교체를 할 때 그냥 교체하자고 우리 계약서를 또 하나 작성하는 게 있죠. 아무래도 네. 명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서류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단계도 사실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아마 승계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네. 계약에 대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보통 법인채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법인은 아무래도 충분히 자본금이 어느 일정 금액이 되면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은 매수자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법인으로 교체되면은 매매계약서도 변경하나요? 네, 변경 전부 해야 됩니다. 네, 변경 다 하고 추정 다 하고 그럼 다시 날인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러면은 지위가 승계되는 거고요. 계약금은 근데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물론 이제 정석적으로는 그 받으셨던 분이 원래 주셨던 그 개인 명의의 매수자분 계좌로 다시 반환을 하고 개인 매수자분 말고 그 법인으로 이제 설립하실 때 통장을 또 오픈을 하실 거잖아요. 네. 계좌를 그 계좌에서 매도자분한테 주시는 걸로 그게 이제 원래는 FM인데 네.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세무사분 자문을 받아서 절차를 확인을 했더니 그렇게 안 해도 그 매매계약서에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네. 작성을 하면 그러면 괜찮다라고 확인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수자분들은 잘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짚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계약서 잔금일이 다가옵니다. 잔금이 다가오면서 어떤 걸 또 준비를 해야 되나요? 혹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있나요? 그 계약하기 전에 대출을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게 전부 다 확정돼서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시면 계약서를 바로 들고 은행부터 가셔야 되는 게 있고요. 보통 잔금일 남겨두고 한 달에서 2달 사이 정도부터 여러 군데의 은행에 컨택을 하셔가지고 뭐 대출은 몇 프로까지 줄지 그리고 금리는 몇 %까지 준지를 약간 비딩 붙이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은행에서는 뭐 한 3% 줬는데 이 은행에서는 2.9%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내고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왜냐면 이게 0. 몇 % 차이여도 금액이 그러니까 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잔금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법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법인은 개인 1인 법인으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 법인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저희를 통해서 보통 건물을 사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가족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1인 법인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1인 법인이었습니다. 네. 보통은 투자하실 때 대부분 가족법인 하시잖아요. 가족법인 하셔가지고 자녀분이 저희 이제 건물 사시는 분 그래도 연배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가족법인에서 자녀분 한 분 넣으시고 뭐 지분으로 뭐 3대 3대 4 아니면 3대 3대 2대 2대 뭐 이렇게 넣거나 2대 2대 3 3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하시죠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딱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잔금이 되겠네요. 잔금을 하고 나서도 뭐 해야 되는 행위가 있나요 혹시? 잔금을 치르고 나서는 그 날 사실은 그러니까 전날부터 해서 잔금 정산이라는 절차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잔금 날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와 이런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공과금 다 냈는지 뭐 미납 없는지 이런 거랑 임대료도 미납 없이 다 깔끔하게 이 날 기준으로 해서 전날까지 뭐 매도인이 수령하고 소유권 넘어가는 날부터는 매수인 명의로 다 수령 받으실 수 있게 금액도 다 1일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건물 관리되던 부분에 있어서 뭐 소방이나 통신이나 승강기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거 용역 업체랑 용역 계약 같은 거 인수인계 할 거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정하는 것도 네.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소방 안전관리자는 다수의 건물을 한 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네. 한 명이 명만. 한 명이 딱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모르고 계실 수 있어서 포인트로 좀 잡아서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소방 관리자 교육이 이제 한 일주일 내외에서 한 2, 3일 정도만 들으면은 네. 안전관리자로 이제 선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는 온라인에서 4시간, 네. 현장 4시간 요렇게 그렇겠네요.
그런가요? 거거든요. 네.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이제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모이질 못하니까 네. 온라인으로만 아, 3일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임대인 변경 계약서라는 거를 네. 작성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기존에 있던 임차인분들이랑 쓰셨던 임대차 계약서의 상에 임대인 명의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바뀌는 내용 없이 그대로 승계하고 임대인만 변경되는 내용으로 하시는 게 주요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금 계산서 이렇게 발행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여기서 생략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건물분 부가가치세 요게 있거든요. 네. 요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생소한 단어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똑같거든요. 뭐 사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처럼 건물에도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다만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는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통상적으로 FM대로 하게 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잔금일에, 그리고 매도인이 납부하는 제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계속 어긋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매수인이 그냥 대리납부 제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법인으로 많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포괄 양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건물과 토지를 안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건물에서 안분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임대 영업을 했던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고, 예를 들면은 주택일 경우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가지고 매수인이 직접 납부해서 직접 환급받는다. 그러니까 대리납부제도 부가가치세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납부하고 환급받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건물을 허물었어요. 그러면은 환급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그래서 신축하시는 아까 분들도 이분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상담소에서 체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매도자분이 간이과세자이시면 부가세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라서 네. 매매 금액에 그거를 확인을 해서 녹여서 포함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돼요. 아,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간이가세자인지 아닌지도 체크를 해서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오늘 한번 쭉 정리를 하게 된 매수자 입장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쭉 한번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매수자가 다시 매도자가 돼서 어떻게 네. 하는지를 하면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나눠서 고화질 시간 준비하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 핵심 제목은 투자, 실전 투자 방식으로 한번 달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 11회차 마무리하는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외부로 나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홍대나 성수동 둘 중 한 군데를 가볼까요? 네. 직접 한번 가서 촬영할 수도 있으면 좋고. 홍대 좋아요, 홍대. 저는 다 괜찮습니다. 사실 네. 장비는 이거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희 들고 나갈 수 있어요. 아, 이거를 공원 같은 데서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좀 많이 부담스럽겠네요. 왜 어려우세요? 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아니, 사람들이 또 이모 중심 막 이렇게 집중되면은 홍대는 말 원래 못할 그런 것 공간 같은데. 아닙니까? 야, 좀 버스킹하는 줄 알고 몰릴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회사 대표님 건물에서 찍어도 되고. 네. 어쨌든 11회를 맞이해서 찍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오늘도 빌딩 반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반상에 맡고 있는 노고는 이사라고 합니다. 우리 안태한 팀장님, 네. 그리고 윤강규 팀장님, 그리고 고지한 팀장님 이렇게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건물을 매입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실은 아셔야 될 사항들이 꽤 많이 있어서 저희가 유튜브 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시간상의 제약도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오픈되는 영상이다 보니까 100%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거를 저희끼리 그냥 모여서 같이 스터디 공부하듯이 그렇죠.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그룹 회원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반상의 회원이라고 하죠, 우리. 네. 회원님들을 우리 모집합니다. 1기 회원님들을 모집하고요. 기간은 저희가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해가지고 1기를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 영상 올라가자마자 그걸 보시고 신청을 해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될 것 같나요? 총 4주차로 진행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빌딩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 매각 사례라든지 물건 추천 그런 것들을 해드리고, 또 임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물 임장도 하면서 마지막 주차에는 매각 사례와 추천 물건을 답사하는 자리를 가질 겁니다. 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이런 주입식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스터디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싶어요. 네. 결국 뭐 최종적인 목적은 네. 좋은 물건을 매입을 하는 것이지만 네. 좋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네. 혼자 공부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나? 공부를 하는 게 맞나? 이런 거에 대해 있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장을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서 좋은 건물을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말씀하세요. 항상 그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결정하기 어렵고 혹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서로 뭐 의견 공유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게 또 스터디의 장점일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 드린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산이나 뭐 검토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분들끼리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기수별로 해가지고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열심히 좀 준비를 해볼 테니까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인원 제한도 조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강의는 다수가 하면 좋은데 저희는 강의가 아니라 스터디 그룹처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다 하더라도 구분해가지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렇게 준비를 잘 해볼 테니까요. 이렇게 참석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만 하지 않고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세무사 은행, 건축사 이런 분들까지 저희가 이 모임에 한 번씩 참여시켜서 충분히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그만큼 또 풍성할 수 있으니까는 많은 분들이 우리 스터디 그룹 모임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스터디이기도 하지만 또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준비할 테니까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